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인가요? 오늘도 하트. 어제는 하얀색이었죠, 옷이? 네네. 어제 양봉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제 그 양봉으로 하나로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도 또 양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슴에 양봉을 품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약발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약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약발이 없어서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을 하나 했는데 여기 하트를 하나 더 박아야 될까 봐요. 그 이야기에서. 일부러 박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디자인? 원래 디자인인데요. 하나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박아달라고 해야 되나. 뭐 유명 인사가 아니라서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아니, 동네 세탁소 가서 하나 달아달라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나스닥은 지금 좋아요. 일단 중국부터 한번 보죠. 네. 일단 오래간만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해서 끝나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제 장 개장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동향 한번 보고 또 우리나라 어제 어떤 업종 흐름이 있었는지 이번 한 주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위안화 쪽부터 먼저 잠깐 한번 보면요. 중국 위안화는 다시 어제는 제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요거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시 약간 강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엄청 큰 강세는 아닌데요. 네, 달러 대비해서 6.69 위안 정도로 소폭 위안화는 강세 흐름으로 움직였고 위안화가 약간 강세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상위 지수가 다시 이 추세선을 살짝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보시면 추세선 어제는 이탈해서 이게 혹시 추가적으로 더 이탈해서 머리가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저항으로 계속 작용할지 무거워질지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루 만에 다시 또 위안화 강세와 함께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참 중국은 우리나라는 음봉 하나 만들어냈고 그 음봉을 하나 회복하는데 참 쉽지 않고 요즘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저렇게 또 바로 회복을 하는 게 참 부럽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주 연속으로 중국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길어지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주봉 MACD 오실레이터는 오늘 특별히 중국이 뭐 아주 큰 급락이 없는 한 3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 에너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강한 업종들을 보면 전기차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의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유로화 움직임입니다. 유로화는 1.06 정도 수준에서 1.05로 이렇게 유로화는 약간 약세 흐름을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다음 달부터 금리를 ECB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분열과 관련된 이란 파열 자꾸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유로화는 막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그냥 박스권에 머물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쪽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크립토 시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립토 시세를 다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캡처한 수준이 비트코인은 한 5% 가깝게 올라서 2800 그리고 이더리움은 8% 정도 상승해서 1130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뭐 솔라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 시세가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는 아마 또 나쁘지 않죠. 왜냐 이게 급락하면 또 뭐 암호화폐 뭐 또 위기감 뭐 이야기가 막 나올 텐데 다행히도 이렇게 버텨주니까 물론 버텼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 시간 기준으로 또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어서 오늘 금요일 개장을 앞두고 심리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어쨌든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동안 좀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에 이제 2년물,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다가 다 주춤하는 모습을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암호화폐의 반등에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네. 금리가 막 올라가는 게 좀 멈추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잠깐씩 이렇게 점검하는 거는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야 주식시장도 좋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네, 위험자산에 대한 어쨌든 이건 암호화폐도 이번에 확실히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상당히 리스키한 자산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를 좀 시장의 심리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움직임인데 어제는 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관련해서 또 뭐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은 또 이 고유가를 잡으려고 여름철에 뭐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스모그를 막기 위해서 정유업계에서 이 부탄과 같은 저비용 성분을 좀 피하도록 하는 여름철 휘발유 규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원래. 근데 그 규제를 좀 폐지를 검토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뭐 금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국의 물가를 잡으려면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을 안 하면 되거든요. 수출을 안 하면 그 자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많이 당연히 증가하면 그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각국 정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미국산 원유나 정제유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나, 금지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에너지 장관인 그랜홈 장관이 그 카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부분도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좀 원유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유는 추가적으로 소폭입니다. 아주 뭐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고 소폭 조금 더 이틀 연속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유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재 쪽의 시세를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크립토 시세, 암호화폐 시세처럼 원자재 관련된 것들 시세를 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암호화폐와는 뭔가 다른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제일 위가 이제 크루드 오일 유가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인데, 에너지 가격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산업용 금속, 귀금속 쪽입니다. 골드, 실버, 쿠퍼, 그 구리까지 이렇게 다 또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곡물 가격도 최근에 우리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콩, 소맥, 이렇게 다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하고 곡물 가격 하락한다. 이러면 이제 좀 약간 인플레 이슈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지수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CRB 지수라고 하거든요. CRB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RB 지수를 제가 지금 매일매일 일간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거의 전저점을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최근에 350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B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 압력, 공포가 컸다면 CRB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주면 그 부담은 완화되겠죠. 대신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마 단기간에 항상 속도가 문제거든요. 완만하게 천천히 하락하면 괜찮은데, 저렇게 급하게 이제 하락하게 되면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자재 폭락한다. 이런 또 아마 해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되 조금 완만하게 기간을 두고 천천히 좀 하락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요 정도가 그래도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S&P 글로벌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S&P 글로벌이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매뉴팩처링 PMI라고 제조업 PMI 지수 미국의 이 부분은 이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 57에서 이번에 52.4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어서 뒤에 보시면 자동차 제조하는 이런 생산 공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 S&P 글로벌에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한 4개월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개월 연속 떨어졌는데요. 지난번 하락한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PMI 지수라든지 이러한 경기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50 이상은 경기의 확장, 50으로 떨어지면 경기의 수축, 위축으로 보는데 지금 52.4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행히 경기 확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방향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제조업 지수가 조금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제조업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시가총액에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암호화폐의 그 시세의 반등을 이 국채금리와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념물 국채금리가 오늘 새벽에 3% 깨졌었어요. 예. 최근에 3% 위로 막 10년물보다 장중에는 역전되는 그림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가파르게 또 올라가던 이념물 국채금리가 2.9%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다시 3% 위로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증언 마무리와 함께 뭐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3.05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하는 그림. 그래서 올라가던 국채금리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암호화폐,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들한테 오늘 조금 영향을 줬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연일 코스피의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2% 하락에 또 많은 영향을 외국인들 수급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 달러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104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즉 달러 강세가 그렇게 크게 완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차트를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여전히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약하게 달러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원화가 이 압력을 계속 받고 외국인 수급도 부정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방향성을 위로 잡지 말고 밑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조금 멈추는 듯 하다가 아래가 아니라 위로 결국엔 튀어버렸고, 그걸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어제 우리가 1,300원대 위로 넘어갔던 경우가 과거에 우리가 3번, 4번 정도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올라갈 때가 힘들겠지만, 왜냐면 과거에 위기 때마다 1,300원을 넘어섰으니까. 하지만 뭐 3개월, 6개월 뒤, 1년 뒤를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 회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많이 난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1,300원 혹시라도 넘어가더라도 과거의 케이스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두고 그런 부분 또 회복된다라는 어떤 희망을 좀 가지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뭐 헤드라인이 다 1,300원 돌파, 뭐 십몇 년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300원을 뭐 중심으로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방향성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국내 기관들서부터 저 1,300원대가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다른 지금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유지가 좀 오래될 것 같다 전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외국인들도 같이 가지게 된다면 쉽게 우리나라 그 원화 자산을 사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도 환율이 저렇게 위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일단 환에서 먼저 깨지고 시작하니까 외국인 수급에 강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300원 이상의 환율을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저도 뭐 미천하지만 2003년도에 입사를 해서 거의 제가 20년째 지금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저희 하우스 이코노미스트도 저도 솔직하게 본 적이 혼자 살겠다고 디스를.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만 할 뿐이지 저도 정확하게 환율을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네. 환율은 다들 그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거 정말 맞추기 어렵다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이제는 1,300원 위로도 뭐 약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될지는 정확하게 그분들도 알 수 없다. 다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좋아지면 와 우리나라 환율은 역시 1,200원 아래가 우리나라 펀더멘탈로는 맞아.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거니까 또 그 부분에 너무 또 우리가 빠져들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새벽까지 하이힐드를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저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하면서 데이터를 돌렸는데요.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닌데 6bp 정도가 추가적으로 어제가 5.32였고요. 어제가 많이 올랐죠. 그죠? 27bp가 올랐으니까 어제가 많이 올랐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준 거에 비하면 이 뭔가 채권 시장에서 이 탄광 속에 뭔가 카나리아처럼 뭔가 위험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지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 뭔가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쪽에서는 뭔가 부도 위험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조금 아쉬운 이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네. 이제 뭐 금요일이라서 주말에는 일단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너무 또 공격적으로 가족 여러분들이 대응하시지 말고 하이힐드가 아직까지 이 방향이고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만약에 하이힐드가 아주 큰 폭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주간 단위로 또 상승하는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추세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략대로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하이힐드가 좀 꺾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꺾이지 않네요. 근데 요 지표는 좋아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 심리는 뭐 주식시장이 좀 반등해서 그런지 또 약간 여기 극단적인 구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23 정도까지 살짝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심리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표를 채권 시장의 지표로서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한번 오늘을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의 이제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또 약간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출렁이는 모습도 나왔다가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진 않다. 또 이런 아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 진짜 어제는 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또 내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무조건 온다는 필연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참 자 갈피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시장을 이제 자기들 드라이브 하는 거, 네. 조절을 하는 거죠. 자꾸 빠지니까 본인도 이제 립 서비스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뭐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증시도 오늘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1.6% 끝났지만 장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참 심리가 여전히 나스닥도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새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보니까 약간 조금 새침한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우리 김현영 비슷한데. 약간 그래서 약간 뭔가 숨기고 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스탁이 주식들이 뭐 라이즈니까 올랐다라는 거죠. 파월의 이 증언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조금 주식시장이 좀 올랐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입 모양이 왠지 신뢰가 좀 안 가는 그런 모습이 캡처도 또 어떻게 이런 캡처를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야후 머니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기자들이 뭐 하여튼 네. 그런 순간 포착이 있죠. 네. 자 밉상입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님께서 이제 물가 안정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니 조금 경기 침체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불가피하지 않대요. 그냥 그러니까 어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살짝 아무튼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반복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신뢰감이 연준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뭐 파월 의장의 신뢰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한 이 스탠스가 너무 늦었다 자꾸 이야기로 조금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월의 그 의회 증언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요. 요거는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의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2022년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 바로 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들이 과거에 금리 인상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 선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올랐던 구간, 저 파란색 짙은 색은 1988년도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를 제외하면 지금 3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아주 공격적이고 빠르다라는 것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뭐 가계 뭐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또 이러한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분포가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있는 뭐 선거까지 감안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속도를 더 뭐 가파르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두 번째로 지금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까?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의 빅테크들은 움직임이 반등은 좀 좋습니다. 뭐 아마존, 테슬라는 조금 쉬었는 모습이고요. 아마존. 뭐 상하이 공장 2주간 뭐 쉰다는. 네네네. 그다음에 메타가 큰 폭으로 조금 흔들렸었는데 오늘 겨우 기술적 반등. 근데 거의 뭐 최저치 수준입니다. 메타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오늘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나라하고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제가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야, 이놈의 이거 반도체 섹터가 어제 우리 무슨 이야기를 이게 피가 굳은 색깔이라고 죽은 피, 굳은 피? 네, 그죠. 죽은 피? 굳은 피. 피가 굳은 색깔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맛깔스럽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라고 대표님이. 아니. 네. 내가 맛깔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아니 피 얘기하면서 맛깔스럽다고 그러는데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아무튼 그 표현을 참 잘해주셨다라는 거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마존, 뭐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 성장주들, 빅 기술주들이 다 상승하는 반면에 지금 반도체 섹터는 오늘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요즘 모건 스탠리가 왜 자꾸 시장에 초를 치는지 또 어제 그저께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제 또 하향 조정, 목표 주가도 내리고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온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메모리 쪽의 비중이 훨씬 더 큰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제 9만 원이 깨졌나요? 하여튼 막 어제 큰 폭으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의 강한 반등, 지수 반등을 기대하기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극복을 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틀 연속으로 이제 그 유가가 흔들리니까 에너지 섹터가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 엑소모빌을 중심으로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제약 업종이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 잔디밭입니다. 푸른 잔디밭으로 존슨앤존슨, 머크, 뭐 일라일리 다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똘똘한 바이오 종목들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밤이죠, 밤 9시 넘어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 중학교 이제 후배인데요. 제 중학교 후배인데, 주로 바이오만 주력으로 하는 저희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친구인데 웬만하면 저 전화 잘 안 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굳이 방송에서 잘 안 온다 그러는데. 후배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했으니까 이게 개인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배가 전화만 먼저 하기 전에 그래도 가끔 안부도 전화하고 제가 대표님한테 한 번씩 제가 카톡 한 번씩 보내잖아요. 뭐 그런 거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친구감의 표시를 하는데 얘는 평소에 사실 연락 잘 안 와요. 근데 어제는 연락이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길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잘 나가니까 운영사에서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훨씬 저보다 많이 받고 하는데 죽겠다고. 왜냐면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바이오 종목, 코스닥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펀드 수익률이 200%까지 났는데 그 200% 수익이 난 게 최근에 마이너스 돌아섰대요. 이러다 보니까 그 펀드의 수익자들,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향후 대책 빨리 세워서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리테일 쪽의 큰 손분들이 이제 사모펀드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맨날 출근하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요즘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제약바이오도 서서히 이제 긴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가, 뭐 그 친구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제 바로 그냥 이해는 안 했습니다. 그냥 좀 네 월급 받는 게 그 사과하는 거라 생각하고 참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끊었는데, 아무튼 바이오 업계에서 그건 현장의 이야기니까 참고하시라. 뭐 할지도 싸가지밖에 안 들리는데. 그래요? 괜히 그것도 그냥 조금 약간 콧대가 높은 후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들도 지금 아주 힘들어한다. 네, 특히나 바이오 전문도 하시는 쪽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죠. 뭐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하우스 내에서 바이오 쪽을 롱온리로 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롱숏을 하는 쪽 파트도 있는데 그 롱숏은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 파트랑 자기들 파트랑 너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서 그것도 힘들다 그래요. 같은 그 사무실 내에서 그 보고 있는 것도. 그렇지. 네, 이쪽은 완전히 뭐 롱숏 잘해가지고, 왜냐면 숏을 하니까 숏에서 방어를 해주니까, 또 이쪽은 롱온리만 아니 롱 쪽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운영사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상반된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쪽 일봉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기대했던 그림이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박스로 쳐내놓은 부분에 여백이 약간 남아있죠. 위에까지 완벽하게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한 70%에서 한 80%의 이 갭은 좀 매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그나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의식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잖아요. 뭐 두드림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두드려라 우리 젊은이들아, 뭐 이런 젊은이들 많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꼰대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두드림이 열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항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으면 그 저항을 계속 한 번 두드리면 밀리지만 한 3-4번 두드리면 그 저항이 이제 뚫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에너지가 계속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3번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맞았는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한 7-80% 회복을 하고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나스닥이 이 갭 저항, 첫 번째 갭 저항을 완벽하게 메울지 오늘 밤에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오늘 주말 앞두고 에너지가 조금 나아지는 그림이다 라는 거. 자, 주봉 에너지도 이렇게 살짝 좋아지는 그림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나스닥은 거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뭐 시장은 계속 반대 매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마도 12,000개 뭐 계좌가 털린다고 그런 얘기 할.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우리 이상엽 이사님께서 동시효과를 보겠지만, 만약에 저는 어제 제가 저희 임원분한테 특명을 받은 게 있어서 퇴근하지 못하고 그 옆에 이제 반대 매매하는 업무팀이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거든요. 근데 7시가 됐는데도 그 반대 매매 콜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7시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냥. 아니, 웬만하면 지금 분위기상 그냥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도 8.15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이제 관리자적인 그 업무를 자꾸 시키니까 7시까지 버티다가 저도 이제 나왔는데,
그만큼 어제 원래는 한 6시 반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옆에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반대매매 그 코라는 팀장님이. 근데 7시가 됐는데 불이 안 꺼지길래 가보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제가 잠깐 갔는데 명단을 쫙 뽑아놓고 우리 30cm 자 있잖아요. 자가지고 전화 한 부분 딱 끊고 또 내리고 전화하고 또 끊고 이렇게 한 명씩 지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 받는 분들의 심정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쉽지 않겠죠. 지금 왜냐하면 돈을 어디서 빌려오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금으로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조금 약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으로 네. 바리로 센터장님이 아니시고 대표님 뭐야 오늘 또 다 나와. 사장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현금으로 막다가 못 막은 분들의 아마 물량이 오늘 아마 시초가에 반대 매매가 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신용 잔고 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신용 잔고 금액이 드디어 9조를 깨졌습니다. 8조 9천억인가요? 어쨌든 9조 깨졌습니다. 9조 깨졌고 신용 잔고율도 지금 제가 보시는 것 제가 가지고 왔죠. 2.09 어제 2.14였거든요. 2.09까지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거의 가파르게 지금 많이 하락한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랑 신용 융자 잔고율을 어제 기준으로 다시 제가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뭐 돌아서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 날카롭게 지금 많이 짙은 색 그림 보시면 2.14에서 2.09까지 많이 빠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 때 1.36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상상하기도 싫고요. 어쨌든 지금 빠져지고 있고 오늘 만약에 역대급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그 반대 매매 물량을 받고 오늘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반대 매매가 시초가에 나오면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또 땡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제가 요겁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 출발할 때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왜냐하면 거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거의 0.91에 가깝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 장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매도로 꺾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코스닥이 시작하자마자 꺾였고요. 근데 다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니까 지수 올라갔고, 거의 방향성이 지금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지수가 어제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밀어버렸잖아요, 어제. 왜냐하면, 야, 이거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상당히 싸게 나가버리면 나 계좌가 더 박살나니까 버티지 못하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마지막에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렸는데 그 물량을 막판에 누가 받아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지수와 외국인의 수급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지수 마지막에 밀리면서 싸게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거 다 받아버렸으면 700억을. 그래서 오늘도 제 생각에는 시초가에 정말로 모르죠. 어제 밤에 돈을 메웠고 오늘 8시 전에만 입금하시면 되거든요. 8시인가 8시 반 전에. 어쨌든 하셨으면 오늘 반대매매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올 거고요. 근데 그게 자금을 못 구하신 분들의 반대매매가 오늘 만약에 나온다면 큰 규모로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누군가는 받으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땡기는 그림, 급격하게. 왜냐하면 수급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한번 오늘은 좀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가 반대매매 쌀 때 사자고 들어가거나 네. 뭐 이러지는 말자. 그게 저는 사실 원래 그러한 타이밍이 단기적으로는 참 워낙 지금 싼 주식이 많아졌으니까 현금 비중이 참 많으시고 넉넉하신 분들은 고럴 때가 싸게 한번 좀 사볼 만한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이틀 중에 하루가 아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금을 많이 메워서 오늘 반대매가 안 나왔는데 오늘 밀어버린다. 그러면 아마 더 이상 못 참고 월요일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진짜 내가 충분히 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중에 내가 한 종목을 사더라도 이거 가지고 내 계좌가 큰 데미지가 없다.
라고 하면 저는 단기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한번 오늘 반대 매매가 크게 아마 나온다면 흔들린다면 한번 조금 그렇게 관점을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아마 오늘 아니면 월요일 정도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아마 변곡점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300원은 여기 붉은색 구간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넘어섰기 때문에 넘어서고 난 다음에 흐름을 과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환율이 안정되면서 주가가 1년 뒤, 6개월 뒤에, 3개월 뒤는 다 올라왔던 그림을 생각하면 지금이 아주 공포스러운 지금이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뭐 소액 정도, 한 종목 정도는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고, 또 하나가 0.84 정도, 어제는 0.85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0.85까지 지금 PBR이 떨어졌는데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코스피가 PBR 0.8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성과입니다. 어제는 제가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 뒤에 앞서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가 0.8배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면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보시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8%, 37%, 50% 이렇게 당연히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까 크게 또 튀어오르겠죠, 주가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PBR 0.8배 이하에서 구간에서는 과거 투자 성과가 이러한 구간을 역사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구간을 내가 최소한 뭐 사지는 않더라도 조금 잘 버텨서 살아남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데이터를 좀 찾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0.8배. 0.84 정도 어제 끝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거 하는 얘기인데 그 0.84는 올해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 자산 가치입니다. PBR이니까. PBR 가치로. PBR이니까. PR이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PBR은 엄청나게 하반기에 적자로 확 돌아서지 않는 한 벌어놓은 자산을 까먹지는 않을 거니까 최소한 이 PBR이 유지가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익보다는 PBR로 기준으로 그렇죠. 저는 하자. 그래서 12개월 선행 기준 PER은 이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가 막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 근데 PBR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진 않으니까 PBR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다. 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 글로벌 흐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앞두고 부분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지표들의 흐름을 봤는데, 어제 이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마지막에 개인 투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쏟아내는 그런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쪽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전기 장비 업종을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장비면요, 대표님, 그들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변압기 관련된 뭐 이런 설명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셧다운이 많았고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된 이런 전략 설비로는 그 부분은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또 한 가지 드렸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그린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린과 관련된 투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전력 인프라가 붙어야지만 우리가 전기에 대한 이러한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리 이 전기 인프라에 관련된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은 뭐뭐 일렉트릭, 뭐뭐 전기 이렇게 달려있는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X 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 빠질 때 기관 투자가들은 아마도 그쪽 업황이 좋아지니까 이들을 담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쪽에 실적 추정치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시장 안 좋을 때 이들을 집중적으로 담았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생명과학 쪽이 조금 보입니다, 그죠? 생명과학.
바이오 쪽인데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흔들릴 때 보통 바이오주들은 조금 베타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SK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망하다고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생명과학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엔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낙폭이 가장 과다한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도 좀 매수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 이야기 해드렸죠. 해외 운용사에서 이 IT 테크 중소형주 펀드 청산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후폭풍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외국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은 그 틈을 타서 조금 싸게 담는 그런 모습이었다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놓고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도 네. 480만 주 기관이 매입했어요. 네네네. 매수. 네, 매입했죠. 근데 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에 잘 버텼는데 마이크론하고 상관관계, 즉 마이크론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하이닉스가 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비중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제 또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뉴스 나왔던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파운드리 쪽에 기대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메모리가 부진할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특징적인 흐름들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장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X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집중해서 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움직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말에 뭐 머리도 좀 식힐 겸 보고서들이 이제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포인트들을 항상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좋아지는 바람의 방향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그칠 것인지 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한 위치지 않은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력 인프라 쪽과 함께 제가 강조를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쪽이 태양광 쪽이잖아요. 태양광이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어제 기간 매수 강도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 강도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1.5%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삼성 SDI 배터리 관련해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솔그룹, 삼성그룹의 반개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물류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해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 다음에 물류는 당연히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 휘발유 가격보다 디젤 가격, 경유 가격이 더 비싸고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물류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어쨌든 한솔 로지스틱스는 유가가 조금만 방향이 잡히고 물류 관련 쪽에 센티가 개선이 됐을 때 가장 물류 관련 주 중에서는 먼저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한솔 로지스틱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지금 해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진출해서 물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사실 KB증권에서 어제 리포트가 신규로 하나 나왔거든요. 아마 그거를 내고 제가 아는 이제 연구원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조남을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성현동 연구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보통 리포트를 내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세미나가 잡히잖아요. 세미나 가서 이제 설명을 했겠죠. 이 물류 관련 주 중에서 한솔 로지스틱스가 요런 것 때문에 한번 펀드에서 담을 만한 종목입니다. 세미나 했겠죠. 근데 누군가는 마음에 들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제 생뚱맞게 물류 관련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가 최근에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HSD 엔진이 드디어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구간에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 10,000원 뚫으면서 장중에 신고가 갱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제 상승폭을 잠깐 좀 반납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 기준일을 앞두고도 끝까지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혹시라도 잘 싼 가격에 받아 놓으신 분들은 추후에 유상증자 받은 물량까지 잘 좋은 성과로 이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생명과학 잡히는 거 말씀드렸는데 생명과학 쪽에서는 레고캠과 ABL 바이오 이 두 종목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기대감이 있는 이 두 종목으로.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그제도 어제도 그랬죠. 들어왔죠. 네네네. 예, 그제도 며칠 계속 사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에 좀 저는 어쨌든 나름 그때 ADC 관련된 설명들을 제가 이렇게 안티바디 항체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링커라는 기술이 달려 있다. 요게 아주 레고캠 바이오 ADC 플랫폼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잘 못할 바에는 이 레고캠 바이오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가서 쓰려고 하는 그런 제약 회사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막 기침이 나오는 바람에 설명을 부랴부랴 마무리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플랫폼 기술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사모펀드 쪽의 움직임을 오래간만에 이제 조금 체크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IT 소부장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특징은 IT 소부장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월덱스, 그 다음에 APTC, 이런 종목들인데, 월덱스는 이제, 반도체 그 파츠 쪽을 하고 있는 소모성 부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원익 QNC라는 종목하고 비교를 많이 되는 종목인데, 원익 QNC는 실적 잘 나왔는 거 반면에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월덱스는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아마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APTC는 우리나라에 반도체 시각 장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각 장비는 글로벌리 램 리서치라든지 또 누구죠?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해외 램 리서치 다 됐네, 다 됐어. 뭐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네. 글로벌리 1, 2 반도체 장비는 딱 툭 치면 턱 나와야 되는데. 그거 왜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 스스로 지금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 저는, 저 기억력이 한 4일마다 사라지는데.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거 자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글로벌리 탑 업체들이 대부분의 이 시각 장비는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왜냐면 시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APTC라는 회사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아직은 잘 못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향으로만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라 조금 저부가가치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PTC 시각 장비 쪽 주가 많이 빠졌는데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정도 참고하시고, 또 테크윙이라든지 인텍플러스 반도체 후공정 쪽 검사 장비 쪽이죠. 그래서 어제 사모펀드들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IT 소부장 쪽을 조금 담고 있는 유진테크도 보이시죠, 그죠? 반도체 ALD 증척 장비 쪽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보니까 어제 그 원전주 강했잖아요. 그렇죠. 원전 관련해서는 안 담았네요.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네네네네. 매도 쪽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윤 대통령께서 원전 관련해서 발언을 상당히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부에 대해서 약간 비판성 발언도 하시면서,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수급은 그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해진 거죠.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모펀드 쪽에서 이 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휴스틸은 여러분들 강관을 만드는 회사죠. 조금 전에 제가 전력 인프라, 가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는데, LNG 터미널도 그렇고, 앞으로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발주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강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안 빠진 종목이 없어서 많이 빠져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모펀드가 유일하게 5일인가 4일 연속으로 사는 종목들이 제가 매일 체크할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휴스틸만 최근에 거의 한 4일인가 5일 연속 사모펀드가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기판 관련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 반도체 기판 쪽. 근데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먼저 들어오고 있는 쪽은 해성 DS입니다. 차량용 리드 프레임 쪽, 그러니까 기판 쪽을 하고 있는 해성 DS 쪽으로 먼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반도체 기판 내에서도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여기 엔진 쪽, 조선, 그다음에 전력 장비, 인프라,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연기금도 조금 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신 쪽인데, 투신은 CJ 프레시웨어가 이제 급식 자재, 뭐 단체 급식 쪽,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신은 이 CJ 프레시웨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투신은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를 강하게 담는 그런 모습이네요. 제가 폴리실리콘 가격을 저기 뒤에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거든요. 이번 주 들어와서.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가 공격적인 증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주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폴리실리콘이라는 이 원가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 뒷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그 뒷단에 있는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셀과 모듈 쪽은 조금 부진하는 상황인데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셀과 모듈도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워. 거의 BEP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낮아질 수는 없고요.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면 셀 모듈도 가격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이 밀리기 전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던 성광밴드 피팅 쪽입니다. 그래서 이들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바람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 강도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 강도 쪽에서는 좀 개별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좀 특징적으로 조금 약간 사이즈가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눈에 좀 보이지가 않고, 뭐 이 공장 자동화 설비 쪽을 하는, 그러니까 이 보통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움직이는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방산, 뭐 우주항공 쪽, 뭐 이런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공중급유기라고 대표님 아시죠? 우리가 비행기 이제 급유하려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활주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이렇게 관을 쭉 연결해서 공중에서 막 급유하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 상공에 공중급유기가 수십 대가 떠 있다는 뭐 그런 루머가 최근에 급나가니까 뭐 있고, 전략 자산 뭐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배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도 막 루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 북한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정학적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뭐 최근에 빅텍, 뭐 스페코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주가가 뭐 움직이지는 않던데, 어쨌든 수급은 이렇게 뭐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검은 머리 외국인 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사모펀드 한번 보시죠. 아까 대표님이 딱 질문 주신 그 첫 번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I. 예. 이게 이제 원자력 설비 관련된 쪽이고,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 듣고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원래 매출이 이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예상하면 이 정도인데, 이 시가총액 수준이면, 뭐, 모멘텀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움직였는데, 차익 실현이 발빠르게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 좀 나온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뉴프렉스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제가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해서 FPCB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메타의 자회사 중에 오큘러스에 이제 여기 납품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메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우리 주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광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노이즈도 있는데, 그래서 워낙 실적도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큘러스의 신제품을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뭐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큘러스 퀘스트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조금 뭐 덜 나올 수 있다, 생산이 덜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납품하는 뭐 밸류 체인들은 숫자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뉴프렉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최근에 잘 버티겠는데 어제 무너졌거든요. 첫 번째로. 어제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수가 4% 무너진 게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LNF, 에코프로, BM 이들 종목들 외국인들이 어제 상호펀드들도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쪽은 이렇게 데이터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신도 뭐 사료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우리손 FNG 뭐 이런 종목들, 남해화, 비료, 사료 쪽으로 투신들은 좀 많이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 쪽의 흐름인데요.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제 OCI가 장중에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를 어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OCI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이 좋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를 봤을 때 6개월 뒤, 1년 뒤를 보면 하나 솔루션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이렇게 좋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VLCC 중고선 가격이 이렇게 3년 내 월별 최고가를 지금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요거 뭐 그래프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중고선가가 먼저 이렇게 움직였고요. 중고선가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후행해서 신조선가, 그러니까 선주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와서 배를 좀 지어주세요라고 할 때 계약하는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트렌드를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업종을 내가 파악할 때 중고선가가 올라가는지를 보고 중고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후행해서 이제 신조선 배를 처음 새롭게 짓는 가격도 올라가겠네. 그러면 거래가 이제 조선사들 거래가 이제 많이 선주들하고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조선은 업황을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늘어날 거다. 요 그림을 조선 투자할 때는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서버 쪽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텐센트에서 몇 년 만에 드디어 클라우드에 대해서 투자를 세 번째, 일본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세 번째 오픈하겠다라는 텐센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버 쪽이 우려감이 컸는데 다행히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경기 침체 우려기는 한데, 네. 근데 이 서버와 관련해서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각각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우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그저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이 부분 저도 궁금해서, 아니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서버 쪽인데 왜 서버 쪽에서 그런 노이즈가 나오냐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뭐 기사라든지 노이즈처럼 그렇지는 않다. 자기가 확인한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근데 서버 쪽에 일부 그 부품 쪽에서 약간의 그런 노이즈가 있는 게 좀 확대해서 해석이 되는 거지, 서버 쪽이 다른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쪽이 완전히 막 무너져서 오더컷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체크를 아직은 좀 더 해봐야 된다. 뭐 조금 뭐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나마 지금 보시는 이 기사처럼 텐센트도 지금 워낙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서버 쪽은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갑자기 뭐 중국 쪽에서 오더컷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아직 뭐 반도체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으로는 그 정도까지 우려할 정도는 서버 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그쪽은 진짜 숫자가 그렇게 깨지는 거 맞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도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게,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서버가 준다는 건 클라우드의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클라우드의 사이버 보안이 됐든 아니면은 그 클라우드 그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 이쪽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뷰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아. 그래서 어제도 다들 급등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돼 있는
서버 단이 안 좋아진다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연결이.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페이스북 이야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서 오큘러스 그 자회사가 출시하는 그런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생산을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간 미리 염두에 두고 투자를 약간 스스로 약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요는 아직 여전히 견조한데 왜냐하면 저 같아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거 줄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그냥 약간 그런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약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이제 IT 디바이스들에 대한 수요는 지금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선제적으로 몸을 조금 앞으로 분위기 안 좋고 우리가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투자를 조금 약간 좀 줄여볼까 뭐 이런 부분들 정도가 아마 된 게 아닌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하여튼 계속해서 남는 의문은 아니 우리 자율주행이니 뭐니 그러니까요. 예. 이런 쪽을 계속 이게 앞으로 트렌드고 대세라고 하는데 클라우드가 왜 줄어들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도 사실 계속 우리가 기대감은 있긴 한데 그치, 현실화되진 속도가 않았죠. 왜냐면 애플카도 계속 거기 들어가는 멤버들 지금 계속 바뀌고 거기 합류해 있는 분들 뭐 또 빠져나왔다고 하고 아직 속도는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뭐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율주행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